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5,000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2001년 9.11 테러 직후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첫 소식 최지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698.37포인트, 12.06% 떨어진 5,093.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000피를 달성한 지 불과 5거래일 만입니다. 역대 최대 하락률로 2001년 9.11 테러 직후보다 가파르게 내렸습니다. 장 초반 3.44%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11시 19분 어제보다 8% 넘게 떨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2024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6% 넘게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2% 가까이 빠지며 17만 2,2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59.26포인트, 14% 내린 978.44의 거래를 마치며 천스닥을 내줬습니다. 개장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다 11시 16분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31분에는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470원을 넘은 건 1월 21일 이후 26거래일 만입니다. 간밤 장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6원까지 오르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해외 출국 시간을 미루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은은 중동 상황에 따라 환율과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화 환율과 금리의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공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유조선을 호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이란 시아파 성지인 콤에 있는 한 건물이 현지 시각 3일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성직자위원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후계자 추대를 막기 위한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온 지하시설 민자대해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המשטר ניסה לשקם את מאמציו ולהסתיר אותם מתוך מחשבה שאנחנו לא נבחין בכך. הם שגו. 미군의 이란 폭격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까지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배치된 200여 대 전투기와 항모 전단은 지금까지 2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란 군함 17척을 격침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의 미국 관련 시설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خودشون عهد کردن ما ملت ایران با خودمون عهد کردیم که در این نبرد موجودیتی با تمام توان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CIA 지부도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9,000 Americans have been able to leave the region since the start of this war. We have about 1,500 Americans that are requesting assistance with departure. 이란은 또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10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군은 이미 초토화됐다며 반박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즈타바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은 누가 후계자가 되더라도 제거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 이란이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후계자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문가 회의가 이미 최고 지도자로 모즈타바를 선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올해 56살인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 치하 이란에서 마쿠 실세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 못지않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모즈타바가 사실상 최고 지도자를 대변한다며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미 강경 노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대미 저항의 중심, 이란 혁명 수비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혁명 수비대가 그의 최고 지도자 선출을 강력히 밀어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안보와 군 운영을 책임져 온 적임자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모즈타바가 중동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현재의 충돌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에 대해 이란 국민을 억압하려고 임명되는 모든 지도자는 제거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악명 높은 이란에서 모즈타바가 새 지도자로 선출될 경우 신정체제 세습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날려보내는 물량 공세, 이른바 석고쏘기로 미군과 주변국 방공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는 물론 최근 드론에까지 힘을 쏟고 있는 북한도 비슷한 전략을 노릴 거란 분석입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쏜살같이 날아든 드론이 건물을 타격합니다. 섬광을 뿜으며 돌진하는 미사일, 굉음과 함께 시가지를 파괴합니다. 이란은 주변국과 중동 미군 기지를 겨냥해 자폭 드론, 저공으로 목표를 우회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 속도가 빠른 탄도 미사일을 대량 동원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대당 3천만 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 정도지만 방공 미사일은 한 발에 60억 원 정도로 훨씬 비싸 많이 갖출 수 없습니다. 값싼 무기 100발을 날려 대부분 요격되더라도 한두 발만 목표를 타격하면 성공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석고쏘기에 쿠웨이트의 작전센터에서 미군 6명이 숨졌습니다. 이란과 군사기술을 교류해온 북한 역시 3년여 전 다종의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하는 석고쏘기를 시험했는데 일부는 울릉도 인근까지 날아왔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최근엔 자폭 드론과 600mm 신형 방사포 등을 더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 방사포, 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대공포 등으로 맞춰 떨어뜨린다는 계획. 문제는 100%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기 체계들을 쏘게 한다면 우리의 이제 방공망이 혼란을 겪게 되고 방공 요격 체계가 조기 소진되면 결국 북한은 우리의 주요 타격 목표들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한정된 방어 자산을 주요 군사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 중 어디에 배치할지 선택의 고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중동 전쟁이 에너지 시장을 넘어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핵심 원료 일부가 중동에서 생산되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이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수도 텔아비브에서 20km 거리,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주요 거점 레호보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의 반도체 측정 검사 장비도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웨이퍼 위에서 패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반도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쓰이는 브롬가스 최대 생산지도 이스라엘 사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이스라엘산 브롬 의존도는 97%를 넘어섰습니다. 냉각 공정의 필수인 헬륨도 수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헬륨은 액화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만큼 천연가스 대국 카타르에서 3분의 2 가까이 조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최대 LNG 생산 시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The damage was contained and now the operations to assess technically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is underway.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걱정입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은 지금도 수조 원대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도 1.5배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어서는 제조 원가가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장비와 원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겠다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비가 뛰는 가운데 증시 급락과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내 유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유가 상승을 넘어서 실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네. 만약에 뭐 한 달 이내에 네. 종결이 된다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없이 네. 좀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시장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시장이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으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융 부분이 네.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네. 한다면 실물 경제에까지는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게 소비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영업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 사태가 한 달 안에 3, 4주 안에 종결이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인데요. 네.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심각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취약하다는 상태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긴 해서 강국이어서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네. 그런데 원자재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동 관련해서 중동 자체가 우리 수출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석유, 천연가스 이러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타격을 받게 되고 네.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 타격을 받게 되면 제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전력 생산이 타격을 받게 되고 물류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네.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국 그 제조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부분이 크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특히 중동산 천연가스와 중동산
원유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이게 공급선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도 중국은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또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또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중국, 대만 이런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수록 한국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증시가 출렁거려서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다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발동이 돼서 불안 심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심리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혼란적인 상황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요새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빨리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장단기 언제 끝난다라고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란 자체도 이거 장기가 되면 본인들도 석유 수출이 많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사태가 장기가 되면 자기들이 육상 군 병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 이건 단기에 끝나야 될 이슈예요. 근데 트럼프 정부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으로 이것을 더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란 내부에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략으로 나간다면은 분명히 장기화될 수도 있어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초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자기 은퇴 이후까지 이렇게 자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좀 약간 차분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물류비 급등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도착 불확실성 때문에 이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어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문 취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동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아니면 그 원유가 아닌 천연가스가 아닌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 취소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비행기를 통해서 이게 운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다른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가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동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을 지날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그것보다는 그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나 그것 때문에 혹시 유동성이 잘 안 돌까봐 이런 우려들 그런 것인데 그거는 정부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라고 하면 해소될 것 같고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단기에 끝나지 않고 몇 달 지속된다 아니면 1, 2년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충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업들은 플랜 B,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책을 내야 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지난 코로나 때나 이렇게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예의주시하는 정도로 지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실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속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가스요금이나 에너지 부분에서의 그 비용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것 말고는 정보를 좀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나서야 할 것 같고 그것 말고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저는 준비할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안의 재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자 마지막 불씨를 살려둔 건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법안 수정 없인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붙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전 충남과 찬성하는 대구 경북 시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집안 정리를 못해 무산됐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두 지역 모두 통합 찬성 당론을 확정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회방만 놓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입니까? 균형 감각 상실입니까?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다르다며 두 갈래 행보를 정당화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행정통합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민 반대가 큰 대전 충남과 달리 대구 경북은 주민 의사가 모인 만큼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야 줄다리기 속에 3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 처리에 열쇠를 쥐게 된 김태흠 충남지사는 돌연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대로 재정과 권한 이양을 명시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 전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는데 통합에 찬성하는 대구 경북과 협의할 일도 정부 여당이 협상을 요구할 일도 없다며 3박 4일 국회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서 2년이 됐든 4년 후가 됐든 시행해야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졸속 통합은 안 됩니다. 대전에서는 민주당이 단체 삭발과 릴레이 단식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3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처럼 통합 논의는 갈등과 상처만 남기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통합을 재추진한다 해도 주민 동의와 지지 없이 여야가 공방만 거듭하는 구도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라도 주민을 중심에 둔 논의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통합 논의는 시작부터 정치적 계산이 앞섰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1년여 전 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지만 선언만 했을 뿐 민주당과 협의는 전무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주도 통합에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속도전과 소모적 공방 속에 주민 논의 과정은 사실상 실종됐고 결국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대전 사람으로서 왜 추진이 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면 3월 임시국회는 물론 2년 뒤 총선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에 제동이 걸린 지금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 변화나 체감할 수 있는 실익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야 모두 통합 추진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이제라도 주민이 중심이 된 진정한 수기 과정과 현실적인 합의점 마련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본회의 쟁점 법안 대치로 공전하던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다음 주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막판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9건을 상정해 바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들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물밑에서 정리했던 쟁점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새로운 대미투자기구를 만들지 기존 조직에 맡길지부터가 논의 대상입니다.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옥사국을 만들고 결국 자리만 만드는 것이다라는. 대미투자 전후 국회 동의를 거칠지 보고만 할지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꼭 이 대미투자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투자 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단은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해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국회 개입은 투명성을 확보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약속했던 다음 주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입니다.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야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도 논의했지만 조속히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충남 대전 통합도 함께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국립묘지를 찾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 용사와 만난 뒤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큰 규모의 파병 인력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십시오. 한번 오세요.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필리핀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양국 정상이 원정과 조선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기업들의 관련 MOU도 7건 체결됐습니다.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면 그 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합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국빈 만찬에서 조선업 협력 의지를 다지며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황금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회담에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평화 수호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마닐라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세종시내 수소버스의 배차 지연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한 곳에 불과하다 보니 이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버스를 충전할 대체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수소버스의 운행 지연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세종의 한 곳뿐인 민간 수소버스 충전소가 설비 고장을 일으키자 수소버스가 투입되는 간선급행 BRT 노선과 광역급행 M버스 노선에서 줄줄이 운행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 결국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수소차 문제 때문에 이게 연계됐다라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차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는 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탄 적이 있어요. 세종에서 운행되는 수소버스는 88대에 이르지만 공영 충전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인접한 대전시는 세종보다 적은 70대를 운영하면서도 시 전역에 공영 충전소 3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이 멈추게 되면은 대중교통 자체가 멈추는 것이 되거든요. 충전소가 1개, 2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체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민간 충전소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아예 없는 셈입니다. 고장이 나면은 제가 대기실에 길어지잖아요. 일 끝나고 온 상태에서 뭐 1시간씩 이렇게 대기하면 힘들잖아요.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을 바로 못하고 대기하는 게 일상이 된 거죠.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세종시에 충전소 증설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가 공영 수소 충전소를 지을 땐 정부가 건립 비용의 70%가량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증설 검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뭐 예산 상황, 예산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운영 방식, 아까 말씀하신 민영이나 아니면은 공영으로 하는 방식 그런 부분 다 저희가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충전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는 올해 20대를 더 충원해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수소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풍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은 그 변화의 현장을 담는 연중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인공지능이 바꾼 대덕특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박혜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터리 성능의 핵심인 양극재는 소재 선택과 혼합 비율, 입자 크기 간 최적 조합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회당 2주 정도 걸리는 실험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AI가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적은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스스로 보완해가며 양극재 입자 크기를 예측했는데 실측 결과와 AI 예측 수치와의 오차가 0.13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예측과 제조, 실험, 검증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열흘이었습니다. Using our technology, it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accelerating the investigations of lithium-ion batteries by 5 times compared with the trial and error methods. 사람이 직접 착용하지 않아도 웨어러블 로봇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AI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사람의 근육과 골격을 정밀하게 구현해 로봇의 보조 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착용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수십 차례 진행한 뒤 재설계와 재제작을 반복했지만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짧아진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분을 모집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많아봤자 2분 정도 평가가 가능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까지도 테스트가 가능한. 모든 변수를 완벽히 입력해야 결과를 계산하는 기존 시뮬레이션 기술과 달리 데이터가 다소 부족해도 AI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범위를 제시하면서 연구 개발의 속도와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비닐하우스 아래 비밀 공간을 만들어 대마를 재배해온 일당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농업인을 가장해 정부의 창업 지원금까지 받아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들을 포함해 합수보는 출범 후 100일 동안 124명을 적발하고 56명을 구속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닐하우스 안. 인조잔디로 덮인 바닥을 열자 숨겨진 계단이 드러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니 화분 수십 개가 양쪽 벽을 따라 놓여 있습니다. 화분에서 자라던 식물, 대마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아래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고 대마를 키워온 일당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키우던 대마는 모두 134주로
수확해 보관하던 대마도 2.8kg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스마트팜 창업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 대마를 재배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이렇게 마약을 재배하거나 몰래 유통한 일당 등 모두 124명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밀수의 경우 베트남 밀수 조직 등 3개 조직을 적발하고 15명을 구속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로부터 1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2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린 상가나 아파트에서 텐트나 조명기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시청 공무원까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우편을 통해 구치소 안에 마약을 밀반입한 유통책과 제소자도 있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마약 범죄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전국에 3만 7천여 채의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 채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실거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신혼부부와 다자녀, 일반 가구 순서로 신청을 받습니다. LH는 전체 임대 물량 가운데 청년의 27%, 신혼부부의 18%,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7%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LH는 최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떠안게 된 주택을 매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400여 채를 사들였는데 이 가운데 5,700여 채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한 물량이라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3만 6,9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낮 동안 오남이 감돌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한낮에 대전이 16도, 세종과 계룡 15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우리 지역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전부터 흐려져 밤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눈으로는 세종과 충남 북부 1에서 3cm,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1cm가량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공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논산이 1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산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한낮에 천안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보령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눈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어들겠고요.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